외국인들이 한국을 연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K-팝 세계인의 17.3%가 바로 한국을 연상시킬 때 K-팝을 말합니다. 한류와 K-팝,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단어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빌보드 랭크 이후 유럽에서도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이 유행했었고요.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바로 1위로 한류 열풍과 K-팝은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빌보드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그렇다면 한류와 K-팝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어찌됐든 김상열과 함께 K-팝과 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어찌됐든 이번 컨텐츠는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입니다. 한류는 1999년 H.O.T 북경 공연 이후 북경 청년일보에서 한국에 유행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한류, 바로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H.O.T, NRG, 클론, 베이복스 등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걸쳐 한국의 가수들은 중국과 대만 등에 진출하여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알렸죠. 특히 중국에서는 NRG, 안재욱이, 대만에서는 클론이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던 일본 진출을 목표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아가 프로듀싱 됩니다. 현지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에이벡스와 계약하고 노래, 일본어 등의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보아의 일본 진출 스토리는 그 시절 TV에서 단골 소재로 볼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 IDPSB로 데뷔한 보아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일본에서 고분분투하였고 일본에서 첫 번째 싱글 IDPSB를 발매합니다. 이후 첫 번째 앨범 Listen to My Heart로 오리콘 차트 1위를 수상하게 되고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시아의 별 등의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이후 한국의 많은 가수들은 앞다 투어 일본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하며 욘사마 신드롬과 함께 한류 열풍과 혐한이라는 두 가지 사회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 개그맨 등 연예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 한 해에 한국의 컨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 됩니다. 아니, 한류는 뭐고 K-팝은 뭐야? 앞서 한류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가지에 대한 문화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K-팝도 이 한류에 포함되는 것이죠. K-팝은 한국의 대중가요를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의 아이돌 뮤직과 특유의 칼군무, 비주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스타일로 장르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K-팝은 세계인 17.3%가 연상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아이돌 이외의 인디 음악, 발라드 등의 음악을 K-팝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비슷한 음악적 분류로 일본의 J-팝이 있습니다. 팔릴만한 상업적 음악을 얘기하는 팝뮤직이 음악 산업에서 성공하면서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고요. 이러한 팝의 앞에 국가의 이니셜을 넣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재팬의 팝뮤직, J-팝이 탄생하였습니다. 다만 K-팝과 다른 점은 J-팝은 자생하여 생겨난 음악 장르라는 점입니다. J-팝은 기존의 일본의 전통가요인 엔카와 상반되는 의미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일본에서는 음악 분야를 이야기할 때 J-팝, J-락 등 이니셜을 앞에 넣어 표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팝은 마케팅 측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한국 가수들은 해외 진출을 할 때 한국 음악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해야 했고 공연기획사, 음반 제작사 등은 K-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K-팝이란 단어를 음악 장르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정리하면 한류는 한국과 관련된 문화현상을 포괄한다. K-팝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이야기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왜 K-팝 열풍이 일어났을까? 앞서 얘기했던 1세대 K-팝 선봉이었던 클론, NRG, 베이복스, 안재욱 이후 2000년대 음반 시장이 MP3와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음악 산업은 변화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 원더걸스는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으로 향했고, 소녀시대, 카라, 티아라 등 후크송으로 대표되는 댄스 음악이 소몰이를 밀어내고 가요계를 씹어먹던 시기, 일본과 대만 등의 해외 활동을 함께하는 관행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돌 가수들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2012년 일본의 한류 보이콧. 정치권, 업계 종사자 할 것 없이 한국의 문화 컨텐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의 한류 보이콧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가 급성장한 중국이 문화재를 소비하는 시장으로 성장해 있었고, 한국의 가수들은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깃발을 꽂아댑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아시아 전역을 K-팝의 텃밭으로 만들었고 2012년 강남스타일의 빌보드 입성을 준비합니다. 아시아 전체를 K-팝의 시장으로 만든 것이죠. 이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폭발적인 유튜브 조회수를 주목한 빌보드가 유튜브 조회수를 순위에 반영했고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2위에 랭크됩니다. 그리고 강제 해외 진출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죠. 하지만 봄날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 이은 한류 컨텐츠 제2의 시장 중국이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비미로 문화 컨텐츠를 포함한 한국의 상품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K-팝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차세대 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류 컨텐츠는 1990년대 시작되어 2000년대 성과를 얻고 2010년대를 거치면서 K-푸드, K-드라마, K-뷰티 등 풍성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음악이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드라마나 영화 등 K 컨텐츠로 포괄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